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늘 그렇게 수입해왔습니다. 유럽 방산의 기준은 언제나 그들이었고 우리 같은 중소국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한 무기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조용하게 그러나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던 그 무기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안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 대응, 협력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과 닿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 거물들의 압박이 시작됐고 한국과의 직접 거래는 금기시됐습니다. 유럽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경고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준을 바꾸는 일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용기 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슬로바키아 방산 전문가 마렉 노박의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렉 노박,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본사를 둔 방산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지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독일,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회사는 꾸준히 성장해왔고 저 역시 유럽 방산 네트워크 안에서 나름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습니다. 몇 달 전 나토 합동 실사격 훈련 참관을 위해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의 야전 훈련장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희 회사가 독일 PGH 자주포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기에 실전 배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독일, 프랑스와 협력하며 쌓아온 신뢰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장비는 곧 유럽의 기준이었고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의 증명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PGH 자주포 옆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포대가 네 번째 포탄을 발사하자마자 주포 유압 계통에 심각한 이상 경고가 떴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되었고 당황한 독일 병사들이 급히 장비를 점검했지만 재기동은 실패했습니다. 현장에는 예비 부품도 없었고 정비팀은 본국에서 부품을 공수받아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격이 멈춘 순간 참관석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옆에 배치된 한국군의 K9 자주포가 포연을 내뿜으며 연속 사격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히 발사되는 포탄, 전탄 명중이라는 무전보고, 미동도 없는 포신의 안정성, 그 모든 모습이 마치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장비가 멈춘 바로 옆에서 한국 무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무를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K9 자주포의 사격이 완전히 끝났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방산 산업에 몸담은 지 25년이 넘었지만 그토록 깔끔하고 정밀한 사격 시연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납품한 부품이 들어간 독일 자주포는 현장에서 완전히 멈춰버렸고 정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말 그대로 실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력의 격차였고 더 나아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명성을 팔고 있었지만 한국은 성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종료된 후 저는 루마니아 국방부 소속으로 참가한 기술자문관 페트레스쿠 대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훈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슬로바키아는 아직도 독일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며칠 전부터 저도 제 자신에게 되묻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방산 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무기 체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통해 들어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은 까다롭기 그지없고 정비 계약은 일방적이며 재고 조달 속도는 항상 늦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유럽 내 정상적인 구조라고 믿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 안에서 우리를 위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장에 나온 그들의 기술자들은 자세가 낮았고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진 중 한 명과 짧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쓰는 사람과 진정한 동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를 시장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기술 협의는 제한적이었고 의견 개진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를 협력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기의 성능인가? 기술의 접근성인가? 아니면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인가? 제 스스로도 정확한 답을 낼 수 없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변화의 순간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 수년간 낡은 체계에 발목이 잡히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과의 실무 접촉을 우리 회사 내부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관습을 깨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는 누군가 시작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몇 주 후 회사 내부 회의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방산기업과의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임원진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영업 담당 이사가 곧장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분명 훌륭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유럽 조달 체계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 의문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폴란드를 거쳐 들어오는 제품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직접 거래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구축해놓은 유통망을 우회한다는 것은 곧 그들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일과 프랑스를 통해 얻고 있는 기술은 제한적입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정비 의존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통해서는 가격이 부풀려지고 기술 협의는 더욱 제한됩니다. 우리가 한국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중간 유통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기술팀장 루카시 박사는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본 K9의 성능은 분명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협력 의지였습니다. 그의 지지를 받아 우리 회사의 해외 영업팀은 한국방산 관련 전시회 일정과 기업 연락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루마니아 측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페트레스코 대령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방산 관련 협력, 실무팀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중동부 유럽권 국가로서 우리는 늘 유사한 고민을 공유해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기술을 정직하게 존중받으며 얻을 수 있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하고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확정짓고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기에 그 나라가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는 이번에는 정말로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춘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인상은 말 그대로 정돈된 긴장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군복을 입은 인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인 킨텍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과거 유럽 기술 박람회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여기엔 과시보다 설명이 있었고 포장보다 실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설명 부스에서 만난 한 기술자는 제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지형 특성상 고지대 기동성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런 조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놀랄 만큼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멘트가 아니라 진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군사 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저는 메일을 정리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저는 익숙한 무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포보다 먼저 가슴에 박히는 진짜 설득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회사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은 단순한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신뢰를 설계하고 협력을 구조화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파는 방식조차 유럽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전 유럽 방산계에 거대한 충격파를 안겼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의 협력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폴란드를 통해 독일이 한국 기술을 빼내려 했다는 사실이 이미 업계 내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표가 있은 직후 독일과 프랑스의 반응은 빠르고도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유럽 방산 질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중소국들이 개별적으로 한국과 거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방산협회 회장은 공개 성명을 통해 한국과 직접 협상하면 유럽 방산 연합의 조달 체계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몸담아온 이 업계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라 속국이었고 선택권이 아니라 복종만이 허용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얽매여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침 루마니아 측도 독일과의 일부 무기 계약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헝가리와 체코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슬로바키아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폴란드, 경유 없는 한국 직접 협력 루트를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전략의 변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강력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지는 점점 의문스러워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우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를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결정을 내린 건 단순히 이윤 때문이 아닙니다. 나토 훈련장에서 한국의 K9이 멈추지 않고 포탄을 쏘아 올리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저희 슬로바키아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루카시 박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따라가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불안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대표단과 함께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조달 담당 실무자인 얀 코바치 과장도 있었고 유럽방산본부에서 특별히 파견된 프랑스, 독일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는 긴장감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최근 한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 기류를 알고 있었고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 고위 인사인 하르트무트 슈나이더 국장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한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말은 명백히 우리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어 그는 더욱 직설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체계는 통합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거래는 유럽 내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압박이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인 피에르 르클레르 부국장도 거들었습니다. 물론 각국의 주권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존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 기술자들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태도와 기술력, 서울 전시장에서 느꼈던 진정성은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루마니아 측 페트레스쿠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측 인사가 루마니아 국방부 실무진에게 만약 한국과 직접 거래를 지속한다면 이윤의 방산 공동 입찰에서 영구히 배제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전화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 시장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방어 무기지만 그들은 권력 구조를 방어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태도는 단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더 좋은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지키려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돌아온 저는 즉시 한국과의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측은 폴란드 경유를 거치지 않고도 기술 협의와 시제품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우리는 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의 한마디였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최종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직접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가 온 것입니다. 25년간 기다려온 기회였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독일 파트너사인 라인메탈 디펜스에서 보낸 공식 항의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기업이 한국과의 단독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독일과의 기술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향후 부품 공급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압박이 아닌 직접적인 제재 예고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제공해주는 기술과 협력을 기회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보낸 그 차가운 경고장은 수십 년간 이어진 유럽 방산 질서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이 문제에 대해 긴급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상 결정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표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한국과의 접촉을 일시 중단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확정했고 이는 슬로바키아 방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무렵 슬로바키아 내부에서도 기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증가와 노후 장비 교체 이슈로 인해 기존 유럽 중심 조달 체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과 국방 연구진 사이에선 왜 우리는 늘 독일 눈치만 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이를 무기 독립 선언이라 부르기도 했고 한국 직거래 노선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와 독일은 더욱 강력한 카드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유럽연합방산 공동펀드에서 슬로바키아에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독일 측은 우리 회사와 진행 중이던 신형 장갑차 프로젝트의 기술 자료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계산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유럽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움직이고 싶은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특권이나 혜택을 제안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시 박사와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독일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우리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늘 남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존중이야말로 우리 슬로바키아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압박이 거셀수록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화상회의는 주기적으로 열렸고 우리는 K9 자주포의 개량형을 슬로바키아 지형에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측 기술자들의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팔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개발하자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동부 타트라 산맥 지역에서의 기동 효율성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한국 기술진은 단 3주 만에 상세한 개조 시뮬레이션을 제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군 기술연구소의 예비 검토에서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속도나 품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협력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의 차이였습니다. 점점 주변 상황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고 EU 방산협의체의 몇몇 관계자들은 슬로바키아가 나토 연합군 조달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난까지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향후 유럽 주요 무기 전시회 입장 제한 검토라는 공식 문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외교적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무기 기술이 아니라 기득권 질서였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늘 의자 없는 손님처럼 대우받아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에게 동등한 자리를 권했습니다. 비록 작은 테이블이라도 함께 앉아 진솔하게 이야기하자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무렵 회사 대표는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독일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최소한 선택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권이니까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조용히 품고 있던 갈망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가장 먼저 꺼내어 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침내 슬로바키아 정부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국방부 실무진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실무 접촉을 본격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고 우리 회사에도 관련 정보 공유와 협조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나토 훈련장에서의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고장으로 멈춘 독일 자주포 바로 옆에서 묵묵히 정확한 포탄을 쏘아 올리던 한국 K9의 모습. 그 장면은 단지 군사적 전투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기존 신뢰 위에 새롭게 쌓이기 시작하는 진정한 확신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유럽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언론들은 한국이 EU 방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난 보도를 연일 쏟아냈고 일부 주요 매체들은 폴란드를 한국의 유럽 침투 전초기지라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폴란드는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공유 중단을 선언한 이후 폴란드 역시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희 회사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의 공식 요청으로 한국 측과의 모든 협의 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제출했고 동시에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의 주요 민간 방산 기업들로부터 기술 정보 교류 요청이 연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과 프랑스의 그림자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겠다. 이 흐름은 이제 개인이나 한 회사의 선택이 아닌 동유럽 국가 전체의 역사적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예상보다 더욱 성숙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선택하라거나 독일을 버려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정 필요할 때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였습니다. 기술력이 아니라 인격과 태도가 진정한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완전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측 고위방산 실무자인 슈나이더 국장이 직접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비공식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로바키아를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하든 그 모든 결정과 결과는 스스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명백한 최후 경고였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과 확신은 오래전부터 확고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마니아의 페트레스쿠 대령과 다시 긴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따라가기만 했으니까요.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방산 기술을 일방적으로 받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로소 선택하고 결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측에서 우리 회사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방산산업과의 포괄적 기술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정중한 제안이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한 달 후. 대표는 저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시작한 것이니 당신이 직접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처음으로 무기와 기술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 루카시 기술팀장, 그리고 슬로바키아 국방부 얀 코바치 과장까지 함께한 슬로바키아 방산 공식 대표단이라는 명칭으로 말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었고, 세미나는 서울 외곽 성남시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던 공기의 밀도와 진지함은 무거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한국기술진은 K9 자주포의 슬로바키아 전용 개량 계획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지대 기동성 강화, 영하 20도 이하 혹한기에서의 전력 유지 방안, 부품 조달 간소화 시스템까지 놀라울 정도로 세부적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는 사항들까지도 이미 철저히 분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말을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선제적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젊은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굳이 독일이나 폴란드를 경유하지 않고도 직접 저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고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불편하셨거나 부담스러우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진정성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우리 대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 겪어온 모든 갈등과 망설임, 독일과 프랑스로부터의 압박과 긴장, 그리고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모든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유럽 내에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리를 그 결단의 당당한 주체로 완전히 인정하고 대우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연구소 뒤편 작은 정원을 산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엔 많은 나라들이 우리 기술을 의심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이 아닌 성능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만 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슬로바키아가 수십 년간 겪어온 경험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증명해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 말입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한국, 양국 국기 아래에서 기술자들과 장교들이 웃으며 건배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배가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저희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는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계약이 성사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존중받는 선택을 한 것이었고 그 선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나라가 되었구나. 슬로바키아로 돌아온 뒤 제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독일과 프랑스의 거대한 책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등함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대등함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첫 공동기술 검토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날,
우리 루카시 기술팀장은 저를 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었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분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관계를 차근차근 세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몇 주 후 유럽 주요 언론들에서는 한국 무기와 동유럽 변화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들이 연일주를 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 중심 질서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중소국들이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로바키아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등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하나둘씩 독자적 선택을 당당히 시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게 한국의 기술자 김상훈 박사로부터 따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서울은 벚꽃이 한창 만개했습니다. 다음번 방문하실 때에는 군수공장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가 이제껏 냉혹한 방산 산업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따뜻함과 인간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천천히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무기란 무엇인가? 단지 강력한 화력, 빠른 속도, 정밀한 타격 능력만을 말하는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곁에 서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우정입니다. 그날 저는 한국에서 받은 명함 하나를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국방기술진흥원 신뢰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깊은 문구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명함은 지금도 제 책상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결심하고 시작한 것은 단지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진정한 태도, 그리고 다르게 가도 충분히 괜찮다는 든든한 믿음을 생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럽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 나토 훈련장에서 K9이 흔들림 없이 연속 사격을 완벽하게 이어가던 그 장면을 선명히 떠올립니다. 고장으로 정지된 독일 포신 바로 옆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던 그 자주포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나아가 한 나라의 선택까지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만의 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군사 작전의 결과가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무기 체계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국제 방위 전략 전문가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토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었을까요? 국제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설계, 철학의 경의를 표한다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르크 리노,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기술분석실장입니다.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해왔죠. 냉전 시대부터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제 눈은 언제나 차가운 데이터와 객관적 수치만을 쫓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화력, 기동성, 명중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브뤼셀 나토 본부의 회의실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원국 대표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차가운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저는 카슈미르 북부 고지대에서 벌어진 군사 작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숨죽였습니다. 위성 사진과 전투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죠.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포대가 전투를 바꾼 순간을 논의합니다. 그 이름은 K9 바즈라입니다. 이 사건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이었습니다. 양국의 첨단 무기가 배치된 전장이었죠. 누구도 이렇게 빠른 결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저는 무기를 분석하며 냉정한 숫자만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찾는 건 승리가 아닌 변수였죠.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무기가 효율적인지, 그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슈미르 전선에서 온 보고서는 제 손을 떨게 했습니다.
인도군의 K9 포대 하나가 불가능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92% 명중률, 6시간 연속 기동, 사상자 90% 감소. 숫자만 보면 믿기 힘든 데이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환경에서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은 기적 같은 성능. 처음으로 저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한국산 무기가 어쩌면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위성 영상 속 K9 바즈라는 포신을 부드럽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그 움직임의 정확성은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K9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인도군이 바즈라, 즉 번개의 신이라 이름 붙인 무기였죠. 2018년 인도가 도입한 후 꾸준히 모니터링했지만 나토 내부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중국산에 비해 검증되지 않았다.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이 의심스럽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폴란드 대표는 전장에서 증명되지 않은 무기는 신뢰할 수 없다며 유럽 방위산업 자체 개발을 주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카슈미르 전투 데이터는 모든 예측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스크린에 띄운 차트를 가리키며 저는 말했습니다. K9은 파키스탄군의 집중 포격과 전자전 공격 속에서도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반면 중국산 포대는 4시간 만에 절반이 무력화되었죠.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 그게 가능한가요? 같은 환경, 같은 위협 속에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K9은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시간당 8발의 발사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명중률은 평지훈련 시와 거의 동일한 9%였죠. 놀라운 것은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두 자주포의 스펙 비교표가 떴습니다. 중국 자주포는 표면적으로 K9보다 더 인상적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사거리 50km, 더 큰 구경의 포신, 화려한 전자장비를 갖췄죠. 하지만 실전에서 완패했습니다. 비결은 세부 설계에 있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상 조건, 지형, 포신 마모도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사격 정확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열감지 장치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며 최적의 사격 위치를 찾아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발사 후 즉시 재배치 능력이었습니다. K9은 사격 후 30초 이내에 위치를 옮겨 적의 역습을 피했습니다. 이 기동성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였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K9은 전투하는 법을 넘어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라 전장의 실제 조건, 병사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파키스탄군은 최신의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기죠. 사거리 50km,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고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냉각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화상 위성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SH-15는 연속 사격 후 과열 현상을 보였습니다. 카슈미르의 혹독한 추위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전자장비의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SH-15는 사격 후 재배치에 평균 2분 3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전장에서 영원과도 같았죠. 파키스탄은 첫 4시간 동안 8대의 SH-15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인도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노출된 후 반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K9 바즈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 12대가 투입된 K9은 타격, 이동, 타격 패턴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최대 3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했죠. 이동 시간은 불과 30초,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서 다시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제 K9의 내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도군이 특별히 공개한 자료였죠. 포수와 조종수가 앉은 좁은 공간은 마치 첨단 항공기 조종석 같았습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체공학적 조작 장치, 그리고 놀랍게도 꽤 안락해 보이는 좌석까지. 주목할 점은 이 설계입니다. 저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최대 12시간까지 지속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간공학적 설계가 정확성 유지에 결정적이었죠. 슬라이드를 넘기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미 줄기차게 설명했지만 뭔가 더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군 병사들은 K9을 철의 수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였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토 최고위 장성들과 방위산업 전문가들이 침묵 속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9이 포신을 돌려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순식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 무기를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죽이는 기계가 아닌 지키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제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속 K9의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다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K9의 설계는 단순한 포탄의 궤적만 계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사의 손끝, 공포, 피로까지 계산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공학적 조작 패널은 극한 상황에서도 운용자의 실수를 줄입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은 포수들의 노출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심지어 차체 내부의 충격 흡수 시스템은 연속 사격 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장성들이 자세를 바꾸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보통 기술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무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6.25 전쟁의 교훈을, 그 처절했던 기억을 이 강철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들은 병사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이 무기에 담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터를 내려놓았습니다. 40년간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항상 숫자와 성능만 보았습니다. 화력, 장갑, 사거리, 명중률.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K9은 카슈미르 전선에서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효율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어갔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히 발사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의 판단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방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 장갑은 적의 공격을 막는 것뿐 아니라 내부 승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병사 한 명의 희생이 가족에게 가져오는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K9에는 그런 역사적 교훈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상은 이제 K9이 눈보라 속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한 후 순식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절제와 정확성, 그리고 묘한 우아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무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그것이 올바른 철학을 담고 있다면 말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인도군 연락장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리노 실장님의 분석에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K9 포대는 이번 작전에서 우리 군의 사상자를 90% 줄였습니다. 우리의 예상 생존율은 30%였지만 그들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분석한 무기는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선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병사들의 숫자였습니다. 인도 장교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포병대는 카슈미르에서 6번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인명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K9 도입 후 첫 작전에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메모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장비의 성능 차이였을까요? 인도 장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K9의 설계 철학이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무기를 접했을 때 느꼈던 것은 이 무기는 나를 지켜준다는 신뢰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K9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존재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며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무기의 진정한 가치는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카슈미르 작전 중 우리 포병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장교가 회상했습니다. 이 한국산 무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지키기 전에
이 무기가 나를 먼저 지킨다. 저는 그 말이 K9의 본질을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92%의 명중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확도가 병사들의 노출 시간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인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6시간의 연속 작전 능력도 단순한 지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무를 빠르게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무기 분석의 새로운 시각을 배웠습니다. 스펙 너머에 있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이 실제 전장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를요. 저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인간 존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카슈미르에 얼어붙은 고지대, 새벽 안개 속에서 K9이 최종 사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이제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 나라의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철학이 집약된 결정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영상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K9은 최종 타격 전 자체 진단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포신의 상태, 장전 메커니즘, 심지어 승무원의 조작 패턴까지 확인하죠. 이건 단순한 안전 점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임무 수행과 안전한 귀환이라는 철학의 구현입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되었고 영상은 적 진지가 정확히 타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 종료 2분 전 K9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신속하게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단 한 대의 손실도, 단 한 명의 희생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 나토 장교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가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기술에 담아낸 인간 중심의 철학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하는 모습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의 나라가 거대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K9은 그 철학의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이루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는 K9 도입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터키 대표는 이미 자국에서 생산 중인 K9 변형 모델에 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인간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개인 메모에 적었습니다. 정확성은 기술이 만든다. 생존성은 철학이 만든다. 이 문장은 제가 40년 군사 분석 경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6.25 전쟁, 그 참혹한 기억 속에서 병사 한 명을 더 살리려는 집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그 철학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런 무기를 설계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이 세부 사항들을 결정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럽 방위전략연구소 원장에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9 전투 분석 기술 너머의 철학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는 단숨에 나토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K9 생산 공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조립 라인에서 거대한 자주포의 뼈대가 하나둘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세심한 손길, 첨단 로봇의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품질 검사의 철저함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안내를 맡은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K9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보루입니다. 공장 한편에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구식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장비 없이 싸워야 했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K9을 설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병사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무기는 단순한 철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아픈 역사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철학이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위한 자부심, 인간을 중심에 둔 기술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온 후 나토 방위산업 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제 보고서는 여러 회원국의 관심을 끌었고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리노 실장, 당신의 카슈미르 분석이 나토의 방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벨기에 방위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력과 파괴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생존성과 지속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방위 전략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K9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이 이미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자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운용 중이고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의 바즈라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토 군수 책임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무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한국은 침략을 경험한 나라이기에 방어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제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하게, 더 생존 가능하게라는 철학을요. 회의가 끝난 후 독일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K9의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생존성 측면에서요. 우리도 이제 방위산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역사적 교훈을 현대 기술에 접목시켰는지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이후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K9만이 아니라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다양한 방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단지 하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무기와 전쟁,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저는 벨기에 군사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 후보생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더 강한 무기, 더 빠른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지켜줄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간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카슈미르에서 K9의 성과를 본 후에야 진정한 무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파괴력이 아니라 지켜낸 생명의 수입니다. 스크린에는 K9의 작전 영상과 인도군 포병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K9은 우리를 지켜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신뢰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한 장갑의 두께, 화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의 모든 세부사항에 반영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였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대의 기초 방위산업 육성, 8, 90년대의 기술 자립,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역사적 교훈과 생존을 위한 절박함,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 철학이 만나 이룬 기적입니다. K9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우리는 한국의 기술이 세상을 바꾼 순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강연 후 한 벨기에 장교 후보생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한국은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위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 절박함이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하기에 기술로 그 격차를 메워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연 이후 여러 군사 전문지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K9의 카슈미르 전투 분석은 이제 방위산업 전체에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노 실장님, 왜 이렇게 한국의 K9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십니까? 프랑스도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인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국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카슈미르 분석을 통해 무기가 단순한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 중심 기술의 승리였으니까요. 며칠 뒤 나토 방위산업 회의에서 K9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터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제 자주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슈미르의 그날, K9은 전쟁을 끝낸 것 이상을 해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철학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화력과 장갑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투력과 생존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연이은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K9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뜻밖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K9 카슈미르 전투 분석 보고서가 한국에서 번역되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위사업청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마련했습니다. 리노 박사님, 한국 방위산업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귀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비결은 바로 그 철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9을 만나기 전까지 무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비극을 직접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을 지킬 것인가라는 집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K9의 모든 나사 하나, 용접선 하나에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강연 후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외국의 무기에 의존해 싸워야 했소. 하지만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이오. 그 노인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 그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철의 심장을 가진 이 작은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카슈미르의 침묵은 한국의 기술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술 속에는 한국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제 다음 책의 첫 문장을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철학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최우선 도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K9에 대한 문의와 도입 요청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5개국과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아픈 역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로 승화되었는지
보여준 이번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세계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